안녕하세요. 김혜영의 센토크 기자 김혜영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시와 박람회 같은 행사 개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마이스란 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와 이벤트의 영문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고, 넓은 개념으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 이를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도약하고 있는 마이스 기업, 마인즈 그라운드의 민한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마인즈 그라운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마인즈 그라운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은 다소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하나 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인즈 그라운드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그리고 컨벤션, 엑시비션 이 네 가지를 약자로 해서 이루어진 산업 분야이고요. 우리 회사는 이제 전시회, 박람회, 포럼, 각종 이제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도 하고 더 나아가서 대행을 받는 그런 형식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기관 행사를 대행하고 또 직접 행사를 만드는 활동에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창업을 결심하신 게 2019년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창업에 뛰어든다는 게 쉬운 결심은 아니셨을 텐데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계기는 사실 대학교 1학년 정도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셨네요.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본 법인을 설립한 지는 5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계기를 좀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대학교 제가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학교가 좀 특이하게 교양 수업을 좀 필수로 많이 듣게 하는 학교였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좀 교양 수업 과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철학 수업을 처음으로 저는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들을 많이 안겨줬었고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에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좀 너무 철학적인데 심오하네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동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개인이 삶을 사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걸 마주할 텐데 그걸 마주한 시점에 과연 나는 잘 살았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게 잘 산 삶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사실 저는 좀 그래도 위인들, 큰일 했던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 그게 참 잘 산 삶이 아닐까라는 측면의 결론으로 좀 많이 다다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일을 좀 해보자. 큰일을 하려면 큰일 하려면 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었어요. 선택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짧은 삶이라고 봤을 때 정말 큰일을 하려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네. 사실 창업을 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말은 즉 뭔가 열심히 산 삶, 재밌게 산 삶, 행복한 삶 이런 것보다도 네. 좀 잘 산 삶 이런 개념에 좀 비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네. 창업을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렇죠. 산다는 게 물질적 풍요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펼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바꾸고 싶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마이스 분야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마이스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제 꿈을 크게 꿨어요. 네. 크게 꾸고
이 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고민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서비스 측면의 분야가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죠. 가진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장 뭐 제한적이었고 제조업에 뛰어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서비스 측면에서의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처음은 제가 교육 서비스, 영상 서비스, 각종 홍보 서비스 등등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쭉 하다가 네. 피보팅을 거쳐서 마이스 산업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계기가 이제 코로나쯤에 네. 우리가 교육 서비스로 하던 그 행사가 이제 그냥 교육이었는데 좀 하나의 행사처럼 좀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행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준비부터 섭외부터 전반적인 행사를 끝내기까지 사실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그게 종합 예술이라고 좀 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큰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산업의 이해도를 키우고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비즈니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스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전시나 뭐 박람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마이스 산업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계기를 삼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좀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2019년도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이라는 게 어떤 재능 기부는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어떤 매출이 나와야지 회사가 운영이 될 텐데요. 5년간 무려 6,000%가 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뭐 매출 기준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은 사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5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딱 깨달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유연해야겠다. 그 유연함 없이는 절대 나는 이 생존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상황과 사업의 현장에서 엄청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영 측면에서도 많이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들면 있을까요? 그 시기에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도 부재하고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사실 나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있고 네.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사실 인지하는 거 중요했고요. 자기 객관화가 맞아요. 됐군요. 객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 어려움만 있으면 안 되지. 희망적인 내용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 열정은 확실하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만큼의 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투입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시대에 있다. 왜? 정보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좀 대처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3배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성장할 때마다 조직의 구조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떻게 바꾸고, 좀 바뀌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도 시장의 범위가 큰 이제 마이스라고 하는 분야로 좁혀왔고요. 그 좁히는 과정에서도 조직의 그런 부서의 체계나 그리고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매년 전략에 맞게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런 과정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해왔기 때문에 매년 변화에 적응하고 또 코로나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현재 유수의 국내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부터 관공서까지 200여 곳의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수많은 고객사를 둘 수 있었던 마인드그라운드만의 강점을 저희가 또 짚어볼까 하는데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유연함을 얘기해 주셨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를 어떤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초기부터 행사 서비스, 이제 마이스 산업을 딱 내 비즈니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부터는 꿈을 가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화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이스 품질 이 기준이 엄청 중요합니다. 행사는 이 서비스의 디테일 그리고 고객 만족을 해야지만 사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품질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또 눈에 보이지 맞아요. 않고 만족도라는 게 다 천차만별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준들을 정의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려웠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구성원들에게 말했던 게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좀 말을 하는데 장사는 사실 개인의 성향과 스타일을 가지고 고객을 대해도 됩니다. 어차피 개인 장사고 개인의 성향을 가진 그런 특성이 묻어나도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사실 개인의 성향이 묻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성향이 묻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마인즈 그라운드는 어떤 회사인가 친절해야 되고 또 이제 공공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나 프로세스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철저하게 그 시기에 맞게 그런 누가 하더라도 어떤 팀이 들어가더라도 그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어려웠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걸 계속해서 고집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우리 고객사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만족하시고 마인즈 그라운드랑 일하면 이런 게 참 좋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어진 게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해요. 코로나19 당시에 사실 마이스 산업 특히나 위기를 겪었던 분들이 많고요. 뭐 파산하신 분들도 있고 업을 접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오히려 기회로 변모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성과를 이뤄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역경도 있으셨겠죠.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고 또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를 저희는 기회로 잘 삼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 사실은 어려웠던 상황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단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맞겠네요. 어려운 상황이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우리는 변화해야 됐고 대응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라는 것에 함께 오는 게 뭐냐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창업을 5년 동안 준비했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잘 냈습니다. 교육 서비스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 1년 동안 사실 그 시기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고 거래처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밤새서 우리 멤버들과 정말 시간 줄여가면서 수백 번의 거절 당해가면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십 개로 만들어갔던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선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큰 시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됐는데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전략대로 가느냐. 여기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변화를 우리는 택하는 이거를 데 있어서요.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은 너무 위험하다. 왜?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이 큰 건 동의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장이고 너무 위험도가 크다. 그런 양쪽의 의견 앞에서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됐죠. 그래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럴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게 맞다. 이게 제 유연함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유연함에 맞춰서 이 철학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신규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 기존의 비즈니스는 마무리한다. 라고 해서 그 기반을 정말 깔끔하게 접고 모든 인력과 자원들을 신규 비즈니스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네.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때 이제 행사 비즈니스였죠.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많은 그 행사들이 오프라인으로 되던 것들이 행사와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바뀌었죠.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이 온라인 행사 쪽에 몰린 거죠. 근데 그런 수요에 대처했던 공급사들은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시장이네요. 그렇죠. 신시장이었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과정을 브릿지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출한다면 이게 정말 1년이 됐을 때, 2년이 됐을 때 3년까지 길어진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커져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가설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맞았죠. 네. 맞아서 그 시기에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했고 온라인 시대가 끝나고 오프라인 다시 넘어오면서 이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로 함께 고객들과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직 뭐 창업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5년이라는 맞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기간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뿌듯하고 좀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그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게 했던 그 고민의 출발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오고
기존에 이제 저희 교육 행사들도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많이 됐어요. 네. 교육 프로그램도 그때 이제 저희 거래처였던 모 대학에서 우리한테 이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경영자고 책임자고 기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준비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온라인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야에서 사실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유튜브 보면서 검색하면서 하나씩 공부하고 그리고 장비도 구입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정말 꼬박 한 달을 개인적인 시간 없이 정말 주말 없이 밤낮 없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행사를 규모 있는 행사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보고 다른 거래처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기분 너무 좋았지만 군대 전역할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네. 그 당시에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희열을 딱 느끼면서 해냈구나. 그리고 이 분야가 정말 앞으로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회사를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마인즈 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 5년간의 그 창업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엿봤는데 아무래도 대표님의 이런 유연함이라는 부분이 이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과거에는 이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우리가 융복합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에 더해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 속에서 마인즈 그라운드가 또 어떤 유연함을 반영할지가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함이 중요한데 사실 마이스 이 서비스만 가지고는 초격차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비즈니스라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제가 초기에 정말 좀 미련 같은 거일 수 있는데 그때 네. 이제 기술 비즈니스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대학생 때. 왜냐하면 창업 특강 듣고 하면 너무 좋은 분들 많거든요. 정말 훌륭한 기술을 막 투자도 받고 너무 멋있죠. 네. 근데 사실 그 멋있는 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자본을 갖게 되면 그런 기술을 나는 함양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좀 크게 펼쳐가겠다라는 각오, 다짐 이런 걸 정말 이 악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특이한 게 네. 마이스 그 기획사지만 AI 기술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회사를 두고 이런 건가요? 실제 내부에 팀이 있고요. 이 네. 팀이 자회사에 관여하면서 실제 많은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개발팀은 실제 엔지니어들이 들어와 있고 네. 이 기술 개발팀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이스 분야에서도 이 AI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전시회를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모객의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그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더 나가서 사실 우리가 산업별로 행사를 하다 보면 이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농업 분야의 행사들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이쪽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연구자분들, 대학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 고객들까지 기업인들까지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지 네. 성공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느낀 게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 분야다. 그래서 우리 AI 팀이 투입돼서 하나의 신뢰로 작년에 저희가 AI 인공지능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모듈을 좀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자회사로 분리를 시켜서 지금은 좀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술팀을 활용해서 산업별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또 지주사에서는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AI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큰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미래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 잠깐 떴다가 죽었지만
저는 언젠간 또 온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근데 저는 10년 뒤에도 사업하고 있을 거거든요. 20년 뒤에도. 제가 아직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70대까지 생각하면 40년은 더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이 시기는 온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영역들은 깃발을 누가 꽂느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기회죠.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을 실제 첨단기술 비즈니스학과라고 이런 기술을 좀 경영하는 기술 기반의 경영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상균 교수라고 메타버스 책의 이름자시죠. 네. 저자신 김상균 교수님의 제가 제자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실제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직접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스 산업에 대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AI 개발팀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눈길이 더 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이나 증강 기술을 활용한 XR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런칭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 XR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 거예요? 실제 행사를 하려면 무대를 구축하고 그 기본적인 섭외부터 네.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실제 섭외 과정에서 항공료부터 숙박료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함께해요. 네.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비율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XR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 대기업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XR 무대를 다 구축했습니다. 가상 공간에. 그래서 기존에 들던 무대 비용이 이제 수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무대 비용이 온라인 공간에 3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멋있게. 그리고 그 공간에 이제 출연자분들을 가상으로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캡처 뜨는 거죠. 캡처를 떠서 섭외를 해서 실제 거기서 방송을 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던 행사를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해서 동일한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안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행사에서 소요되는 제반되는 실비를 줄여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시기엔 사실 활용이 좀 많이 됐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양방향 행사에서 가끔 활용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고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의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을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좀 어떻게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이 기술은 사실 기본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기술 자체의 고도화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좀 신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걸 그래서 계속 저희는 개발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R&D 사업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R&D 사업이나 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R&D 쪽에 신경도 놓치지 않고 쓰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런 생태계가 오기까지 많은 좀 인프라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적인 좀 혁신들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도 뭐 최근에 비전 프로나 이런 장비 뭐 말은 많지만서도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고도화되는 그 어느 시점에선가는 충분히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분명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이미 이제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네, 계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쇼핑하듯 주문하는 영상 쇼핑몰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쇼핑처럼 간단한 주문이 가능한 영상이라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네.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이스 이야기라다 갑자기 영상 솔루션, 영상 쇼핑몰이 왜 그러니까요. 나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객 편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스를 할 때 사실 이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상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 그 외에도 실제 뭐 중계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 좀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에게 이게 고객 스타일인지를 체크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거기서 많은 자원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고객도 힘든 거예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그죠.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다 내재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실제 영상팀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행사에 필요한 중요한 영상들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들이 영상 만들 때 발생하는 그런 소통의 어려움을 네. 이 쇼핑몰로 해소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들을
영상과 만들었던 견적까지 다 오픈합니다. 그냥 아, 그러면은 네. 소비자가 이제 맞아요. 물건 골라서 선택하듯이 맞아요. 초이스할 행사할 수 때 있는 거군요. 맞아요. 카테고리가 아. 뭐 스케치 영상이나 오픈 기념 영상이나 홍보 영상이나 크게 넓지 않은 범위 안에서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 스타일이 이거구나. 성향 바로 파악을 알죠. 빨리 할 수 있네요. 맞아요. 어떤 취지의 이제 맞아요. 행사인지. 견적도 천차만별인데 우린 다 오픈합니다. 이거 만들면 이 정도 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구사항에 맞게 한 10% 내외의 변수는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고객 편의를 좀 도운 거죠. 제가 고객이어도 그렇게 고르는 게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능률이 네. 더 오를 것 같고. 자, 이런 마인즈 그라운드가 국내 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사실 비즈니스를 하려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수만으로는 좀 좁죠. 그래서 해외 진출 현황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해외 진출 전략도 좀 꿈꾸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미래에서 더 확장 가능한 시장을 선점하고 또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만들어 놔야 우리의 콘텐츠가 담길 수 있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내로 작년 23년도에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 미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관련돼서 우리 행사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네. 장소, 기업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학 연합 동아리와 함께 저희가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고 있고 해커톤을 하는 그런 이벤트 회사들과도 실제 관계를 긴밀히 맺어가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 이제 현지에서의 파트너 인력들에 대한 계약들도 계속 체결해 나가고 있고요. 네. 올해 말에는 인센티브 투어 측면의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미국에서 한번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미국 그 기술 회사들을 방문시켜주고 현지를 구경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운영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진출 기반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배워와야 되고 혹은 습득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참고해야 되는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량, 그 역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북반구라고 하는 그 좀 발전된 나라의 내용을 습득하는 측면에서의 전략으로 미국 진출을 좀 염두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남반구 전략도 또 네. 좀 이름이 웃기긴 한데 네. 우리나라의 그 선진화된 기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문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워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르쳐준다, 전파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남반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그 저희 자회사가 인도네시아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네. 동시에 저희가 마이스 분야로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해당 설립을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중점으로 각종 저희가 이해도가 높은 농업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행사들을 또 주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동남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트랙을 아주 제대로 세워놓으셨네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 트랩을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제 뭐 농업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역량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런 해외 산업하려면 문화적 차이, 뭐 언어적 장벽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자회사들을 각각 거점으로 설립하신 것도 있겠지만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문화도 모르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절대 혼자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스의 핵심은 저는 이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사들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항공이나 뭔가의 그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네. 도와주는 파트너사도 필요하고요. 현지에서 기획을 또 해줄 수 있는 파트너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획사지만 현지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가서 배워서 기획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이해와 기반을 가진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해외에 진출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좀 공식화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실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함께 업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드는
시점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스 산업을 이제 국가적인 전략적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거나 뭐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양을 좀 깔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이 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마련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네, 어떤 보고 게 있어요.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이스 분야의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두 번째로는 국제행사 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그 위험 최소화를 위한 뭔가 네. 컨설팅 사업 마련. 이런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굉장히 첫 번째로, 구체적이라서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저도 창업 기업으로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만 초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창업 맞아요. 지원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많아요. 운영하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근데 마이스 분야에 특화된 사업은 아직 많이 부재한 느낌을 받아요. 예, 제가 그게 만들어진다고 직접 수혜를 받는 수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후배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마이스에 특화된 지원 사업들, 다행인 건 최근에 제가 몇 개의 공고를 봤어요. 그런 분야에 특화된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 대비해서는 많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네. 지원의 정도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도 알아요.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준다면 창업을 할 때도 마이스 분야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구나. 이쪽에도 내가 기술 한번 넣어봐야지. 이런 많은 시도들이 저는 몰릴 거라고 봐요. 실패도 많겠지만 그런 시도 속에서 하나의 성공이 자리하고 또 2개의 성공이 자리하면 그게 사실 시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에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국제행사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건 제가 좀 희망하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국제회의 같은 걸 한번 개최를 하려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실제 섭외부터 장소 대관 등등의 특히나 1회 행사에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략적으로도 남길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봤을 때에는 행사의 브랜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이 시점에 정부가 뭔가의 지원을 통해서 밑거름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많은 시도들이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예를 거예요? 들자면 네트워크 아니면 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대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지원 사업을 예를 들면 대관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연사 섭외할 때 연사 섭외비, 연사료 그리고 뭐 항공료 이런 것들에 대한 실비를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홍보비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네. 구분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져서 더 많은 국제 행사의 유치를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면 고객 참여가 시장 참여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런 시장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음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제가 말했던 이제 컨설팅 사업. 아무래도 행사가 많아지고 국제 행사가 활성화되면 네. 각 행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마이스가 참 도와주고자 했지만 뭔가 계약 과정에서 뭔가의 사기,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으로 컨설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현지를 지원하는 정도까지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이 3단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이스 시장은 정말 우리 전반적인 산업으로 침투해서 각각의 산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이스 그라운드가 글로벌에 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회사만의 경쟁력과 색깔이 또 필요하겠죠. 어떤 경쟁력으로 이 해외 시장을 좀 뚫을 생각이세요? 저희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의 브랜드로는 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거기서의 그 우위를 선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네. 기술을 가진 회사,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 시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마이스 회사라는 타이틀,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서비스를 선보여 나간다면 충분히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응할 수 있고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유연함 측면에서의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물꼬를 하나하나 트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시업체와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MOU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네. 어떤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궤를 좀 잘 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성격의 협력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파트너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결에서의 협력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전시회와 포럼을 하고 있는 대행사와의 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가 저희 이제 남반구 진출 전략 중에 있는 또 핵심 국가이기도 한데 한국에 대한 그 뭐랄까 받아들이는 정도, 좀 네. 문화에 대한 그런 흡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호도가 높죠. 선호도가 높죠. 네. K-팝도 선호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진출했을 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측면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으니 협력 관계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의 콘텐츠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행사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실제 하나의 행사를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주최하셨던 2023 월드 풋볼 페스티벌을 또 이제 여셨다라고 하는데 국내 최대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개념의 스포츠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치러진 굉장히 큰 행사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행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어떤 행사고 올해도 계획이 좀 돼 있나요? 이 축구 풋볼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우리 마인즈 그라운드가 직접 주최를 했습니다. 주최를 하고 의미가 있네요. 예, 주관까지 다 했고요. 어. 사실 이제 전시업계 전시회사로서 대행사로서 우리가 오너인, 우리가 주인인 행사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가 큰 결심을 갖고 주최한 행사였는데 특히나 이게 풋볼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어요? 이유가? 축구가 핫했습니다. 네, 축구가 계속 핫하고 또 우리나라 그 축구가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선도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분위기도 좋았고 이런 시점에 축구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뭔가 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산 킨텍스에 일전 시장 1홀, 2홀 두 개 홀을 빌려서 좀 큰 규모로 크게 진행을 하셨네요. 했어요. 그래서 310개 정도 팀이 참가해서 풋볼 경기를 치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87개사, 한 287개 정도 부스가 내부에 설치가 돼서 실제 뭐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는 좀 페스티벌의 장, 축제의 장을 저희가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한 12,000명 정도의 참관객이 참여하면서 1회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었고 우리 회사가 직접 보유한 첫 번째 IP 회사를 갖게 된 영광의 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개최는 안 합니다. 왜요? 저희가 규모 있는 행사고 이 행사를 국내에서만 사실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네. 업체와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좀 행사를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으로 MOU 체결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국가 선택이 네. 좋네요. 법학강서 감독도 있고 맞습니다. 사실 그죠? 전략적으로 진출한 것도 있고요. 올해는 또 이어서 우리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K가 들어간 좀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K푸드 관련된 측면에서의 좀 자체 전시회를 2가지 정도 결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살짝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는 우리 그 라면이 유명합니다. 그죠? 요새 또 네. 수출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K 라면을 어, 활용한 좀 행사를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하시나요? 국내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이 컨셉은 이제 추후에 이제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음식이 또 글로벌리 좀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식하면 중국인데 또 K 중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중식은 네. 또 굉장히 좀 이색적인 맛을 지니고 있는데 네. K 중식을 활용한 또 박람회도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네. 개최가 다 되는 건가요? 2가지를 2가지가? 하반기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2가지 모두 저희도 좀 눈여겨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스 산업의 미래와 향후 목표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이 마인즈 그라운드는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결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연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마이스 산업이 다른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급 효과를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연결의 가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가 나오는 좀 배경을 많이 살펴보게 돼요. 저도 네. 많은 전시회들을 가보는데 이 행사가 왜 나왔을까? 이 행사는 왜 나왔을까? 사실 그 연결이 부재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부재했던 그 소통의 장을 이 전시회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연결짓는 역할을 이 행사가 함으로써 그 교류가 개인과 개인 간에 혹은 산업과 산업 간에 혹은 국가와 국가 간에 더 나가서 각각의 주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거기서 더 많은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소통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가 생기고 발생했던 문제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의 것들을 우리 마이스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산업, 이 시장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이스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연결해야 될 곳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국내 단위에서의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저는 좀 국가 단위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좀 K, 뭐 한류, K 문화, 엔터, 뭐 푸드 네. 관련된 모든 뷰티까지 모든 그런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산업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해외와 연결시켜주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선호도가 좋은 나라들 딱 놓으면 좋겠다 싶은 위치에 적절하게 다리를 설계해서 연결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연결의 가치가 아닌가. 그게 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스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계속 연결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네. 글로벌화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게 구조가 좀 돌아가겠다 이런 큰 그림도 그리셨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네. 연결이죠. 맞아요.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에서 봤을 때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산업이고 그런 좀 진출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 연결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이스 대행사가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근데 저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규모 있는 회사들이 이 연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인 솔루션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쥐고 연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규모 있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그 이면에 이제 또 작은 다양한 시장 참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감히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마이즈 그라운드가 이루고자 하는 중단기적인 목표도 또 궁금합니다. 아직 창업 5년이라서 그렇죠. 앞으로 가실 길이 네. 더 많은데 사실 데스밸리도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런 시점에서 감히 저는 5년 안에 마이스 업계에서 이 대행 영역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실적뿐만이 아니라 더 훌륭한 많은 직원들을 품을 수 있는 좀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좋은 복지를 가진 그런 회사 그리고 세상에 좀 더 큰 역할,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창업해서 작은 회사부터 아마 모든 창업 기업들이 그랬겠지만 밟아오면서 참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복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여력이 안 돼요. 이게 뭔가 물질적인 여력이 맞아요. 또 돼야 되는 그리고 건데. 알겠지만 뭐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랄까 그 경험 있냐고, 레퍼런스 있냐고. 참 레퍼런스는 만들어 없죠. 나가는 만들어 건데 나가는 사실은. 건데 그래서 사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었던 기회도 잡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네. 서러움들을 사실 이제는 해소하고 정말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입지가 네. 저는 그런 업계 1위라고 하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당찬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단기적인 꿈 말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이루고 싶은 꿈도 그리고 계실 거예요. 마인즈 그라운드 하면 우린 이런 회사가 딱 될 거다. 이런 회사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모습, 최종적인 포부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 모든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를 직접 주관하고 주최할 수 있는 그 오너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저는 빠르게 변화하고 대응하면서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인 전시회, 중요한 전시회, 저희가 독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과 분야를 나눠서 하겠지만 시장 파이를 키우는 그렇죠. 거죠.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분야의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를 직접 지휘하는 회사가 되어서 그 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말 많은 덕을 쌓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회사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았다, 행복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네.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마인즈 그라운드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나아가서 뭐 글로벌 마이스 산업에서 성장하는 그 기여도가 얼마나 클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인 듯하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매년 초가 되면 전 세계가 앞다퉈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합니다. 바로 CES,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CES와 같은 마이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센토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